우리 인류는 우주를 향해 외계 지적 생명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벌써 5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계로부터 답신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첫 한글 편지를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외계 지적 생명체와 조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RS15 메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세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RS15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15 메시지는 세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4년 11월 16일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RS15 천문 대전파 망원경에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 내의 구상성단 M13에 보낸 마이크로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총 1679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은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맡았습니다. 메시지는 혹시 이를 수신할지도 모르는 외계인에게 인간의 생체 정보와 거주지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여 비교적 오래된 항성이 있는 성단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론상 이 메시지는 서기 27,000년경에 목적지인 M13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RS15 메시지는 맨 위쪽 1부터 10까지의 수와 또한 사람의 모습과 평균 키를 나타내는 모양과 태양계를 1679개의 이진법수로 만들어 당시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25,000광년 밖 행성이 빼곡히 모여있는 메시아 13호로 쏘아 올렸습니다. 후에 안타깝게도 이 RS15 메시지를 보낸 RS15 천문대는 붕괴되었습니다. RS15 메시지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중입니다. 만약 지적 외계 생명체가 목적지에 있다면 그 지적 외계 생명체가 답신을 보낼 것이고 다시 지구에 그 메시지가 도달하는 데까지는 약 25,000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RS15 메시지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를 연결하고 그곳을 탐험하려는 의지와 상징이 담긴 것이라 오픈페이스는 설명합니다. 인류를 소개하는 메시지를 우주로 쏘아보냈다는 점은 골든 레코드와도 비슷한데 골든 레코드가 그렇듯 실제로 외계인이 실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기록을 우주 저 멀리 쏘아 올리는 것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골든 레코드는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에 실린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입니다. 이 골든 레코드의 목적 또한 외계 생명체에게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12인치짜리 구리 디스크의 표면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골든 레코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골든 레코드는 알루미늄 보호 케이스의 재생기와 함께 보관되어 우주 저 너머로 항해 중입니다. RS15 메시지 5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의 예술가와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외계인에게 한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주, 별, 사랑, 외로움 같은 단어부터 우주에서 혼자인 우리는 외롭습니다. 같은 문장까지 담았습니다. 50년 전에는 전파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영상 메시지를 레이저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한글 영상 편지는 한국인이 찾아내고 한국 이름이 붙은 항성, 백도와 바위와 물이 있어 외계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큰 외계 행성인 한라 등 총 7곳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세티 프로젝트. 세티는 지난 60년대에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가 오즈마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공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드레이크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경우 이들과 서로 교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고등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하는 방정식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드레이크 방정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세티 관련 천문학자들은 민간의 기부금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부활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피닉스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도 버클리대가 주도하는 서렌디5와 하버드대의 베타 프로젝트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들입니다. 당시 드레이크 박사는 미국 웨스터버지니아의 직경 25m의 전파망원경을 설치하고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고래자리 타우별과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별이란 두 개의 별 주변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찾았습니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별과 별 사이의 가스나 먼지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또한 단파장의 전파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머나먼 우주에서의 정보 소통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만약 외계에 우리처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다면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찾아오기보다는 인공 전파를 먼저 쏘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드레이크의 영향을 받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에임스 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트 추진 연구소도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인 세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 계획에는 스티븐 호킹을 비롯해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 상원의 반발로 미국 의회는 지난 93년 세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였고, 현재 세티는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50년 호주에서 시작해 현재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세계 최대의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우주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200광년거리 안에 있는 1000개 별들의 전파를 조사하는 것으로 1000에서 2000MHz의 전파를 1Hz 단위로 쪼갠 20억 개의 채널을 분석하고 있으나 아직 외계에서 왔을 만한 신호는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외계의 신호. 1959년 천문학자인 주세페 코코니와 필립 모리스는 논문을 통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별과 별 사이 항성간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발표합니다. 당시 전파망원경을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계 신호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유명한 천문학자인 프랭크 드리에크는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계 문명을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바로 오즈마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전파 천문대인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약 10년간 외계 신호를 추적합니다. 이후 깜짝 놀랄만한 신호가 잡히는데 천문학자인 조셀린 벨은 1.3초 간격으로 반짝이는 수상한 전파 시그널을 포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리는 외계 문명의 인공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의 정체는 붕괴된 별이 남긴 중성자 별, 펄사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많이 실망했지만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오즈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600개가 넘는 별들에서 계속 전파 신호를 탐색하는데요. 그러나 오즈마의 두 번째 프로젝트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칼 세이건과 드레이크는 더 효과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구의 전역에 건설된 전파망 원경들이 천문 관측을 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전파를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외계 문명의 신호를 기다리는 세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티 프로젝트 역시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외계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브레이크스 리슨. 우리 인류는 외계와 조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세티 프로젝트의 실패로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천문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계 문명과의 조우를 꿈꾸며 어떻게 하면 외계 문명과 조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러시아의 부호인 유리 밀러가 등장합니다. 그는 영국의 왕립학교와 함께 거금을 들여서 과학자를 지원하는 브레이스 리슨을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세티의 후계자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려 1억 달러의 거금을 들여서 외계 문명에서 올지 모르는 전파를 탐색하는 브레이크스 리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기존 세티 프로젝트와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AI의 활용입니다. 인공 전파 시그널로 의심되는 신호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훨씬 빠르게 의심되는 시그널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브레이크스 리슨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 브레이크스 리슨의 탐색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었는데요. 우리 인류는 시간과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체가 살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예전과 다르게 불특정하게 사방에서 전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거주 가능할 만한 행성 쪽으로 망원경을 돌려 그쪽에서 전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적 방법에도 별다른 성과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은하에서 외계 신호를 찾지 못했다면 수천만 광년 떨어진 외부 은하로 안테나를 돌려 외부 은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리가 정말 멀긴 하지만 외부 은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 안에 가까운 별들만 본다면 가까운 만큼 하나하나 각각 별들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시야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고개를 바쁘게 돌리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먼 우주를 보게 된다면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하가 있는 방향만 보면 됩니다. 굳이 별 하나하나 세밀한 방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천만 거리 떨어진 외부 은하에서까지 강력한 전파 신호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의 전파 신호일 거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에 가까운 별에서 수상한 전파 신호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인공 신호인지 아니면 펄사 같은 자연적인 신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먼 은하에서 강력한 전파가 발견된다면 그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까지 포착될 만큼 강력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듯 외부 은하에서 전파 신호를 찾는 것은 강력하고 확실한 초고등 문명의 지적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전파 신호 중에서 무엇이 인공적인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자연적인 현상은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 연속적으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반면 인공적인 신호는 아주 좁은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만 강한 신호가 나옵니다. 특정 범위에서 강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 꽤 수상한 신호라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외계 문명이 살고 있는 행성이라면 분명 어떤 별 옆을 공전하는 행성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성의 주기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보았을 때 행성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파장 역시 짧아졌다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스타링크 위성으로 뒤덮인 지구처럼 인공 전파를 내보내고 있는 인공위성과 구조물로 뒤덮인 외계인들의 행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외계에서 온 인공 신호인지를 확인하는 추가 절차가 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은하를 관측하면서 전파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망원경에 고개를 살짝 틀어서 다른 방향의 하늘을 보는데요. 만약 그 전파가 그 은하에서 날아온 것이 맞다면 방향을 트는 순간 전파는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은하를 향하게 되면 전파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검증을 통해 신호가 정말 특정 은하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브레이크스 리슨을 통해 외계 신호를 기다렸던 그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는데요. 지난 5년간 천문학자들은 외부 은하 97개에서 전파 신호를 탐색했습니다. 총 230시간을 소요하였고 전체 관측 데이터만 1.4페타바이트가 넘습니다. 이제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이 수많은 전파 신호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파장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도플러 현상을 보이는 600만 개의 신호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망원경의 방향을 틀며 해당 신호가 정말 외부 은하에서 오는 것인지를 검증한 결과 1500개의 신호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 1500개의 신호를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외계 문명의 인공신호로 의심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지구대기권 밖 인공위성이 보낸 신호가 산란돼서 지구 전파망원경으로 다시 들어온 신호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은하를 벗어나 외부 은하에서까지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겠다는 브레이크스 리슨의 시도도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인류의 발달된 과학 문명이 오히려 외계 문명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스타링크에 대해 영상을 다룬 적이 있듯 지금도 스타링크 위성은 지구의 하늘을 하나 둘씩 덮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위성들이 늘어날수록 전파 간섭의 틈을 비집고 먼 우주의 외계 문명 시그널을 걸러내는 건 더욱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금 전략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 인류는 어떤 외계 문명의 단 하나의 신호도 포착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외계 문명의 신호가 어떤 형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공지능도 우리가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호 모델을 입력해 그 입력식대로 전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리가 결국 많은 외계 문명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두 가지 모두 소름 돋는 결말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만약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면 그 발견한 외계 문명이 우리에게 호의적일지 적대적일지 알 수 없습니다. 적대적이라면 우리 인류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외계 문명을 찾지 못한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있다는 충격적인 결말로 끝날 수도 있겠죠. 과연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있을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이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인류는 우주적 외로움을 떨쳐내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도의 외계 문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